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로 18도로 영하 6도인 모스크바보다 10도 이상 낮아 서울이 시베리아보다 춥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날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쓴 회고록에 김 위원장의 어떤 기사들이 등장하는지 소개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발표합니다. 나 전 의원은 출마와 불출마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결심이 섰다고 해서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민 경제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각종 한파 사고와 출근길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8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두툼한 옷을 입었지만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추위는 매서운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도 목도리와 핫팩 등으로 중무장을 한 채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오늘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8도, 대관령 영하 25도, 대구 영하 14도, 광주 영하 13도, 부산 영하 12도를 나타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빙판길과 동파사고 등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다소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과 파주는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9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상 1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주민들은 빙판길과 동파사고 등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에 항공편이 전편 결항이 되면서 승객 4만여 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에 항공편을 추가로 투입하고 운항도 정상화될 예정인데요. 김포공항은 승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이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는데 표 구하기가 어렵네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 한 자리가 떠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버리고. 어렵게 표를 구해도 잠잘 곳이 없어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차도 지금 전부 다 렌트카도 반납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날씨도 이러니까 상황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476편이 모두 결항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상 상태가 나아지면서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늘 오전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편 25편이 추가 투입되는 등 총 514편이 제주공항을 오갈 전망입니다. 제주엔 강풍특보 등이 아직도 발효 중이지만 운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에 발이 묶인 4만여 명이 내일까진 제주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포공항도 야간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연장해 제주에서 오는 승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해온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향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은 당권 출마를 전제로 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출마 선언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공개 비판하자 자명에 들어갔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여권에선 나 전 의원의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와 현역 의원들의 지지 추세를 감안해 백의종군을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자신이 집권 여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설 민심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독재 수준이라며 해도 너무한다는 게 설 민심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사법 처리해야 한다는 게 진짜 민심이고, 이재명 방탄국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게 설 민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독재의 칼부림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습니다.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또 난방비 폭탄과 말폭탄 비판이 많았다면서 가스값 급등과 순방 중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 발언 논란을 꼬집었습니다. 민심을 압축하면 정부는 존재하는가? 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거의 바닥 수준 같아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때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입법과 추경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빼놓고 들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범죄 리스크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현 정부로 돌려보려는 설 민심 왜곡 간담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만든 간첩 사건과 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중의 설 민심에 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가스 가격이 두세 배 올라갈 때 13%밖에 인상하지 않았다며 모든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를 이어온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입장을 발표합니다. 나 전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이 판세가 요동칠 전망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전 11시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출마를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오늘 나 전 의원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11시 직전까지도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설 직전이었죠. 대통령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죠. 자신이 말을 잘못했다, 불찰이었다, 오해 없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불출마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은 불출마하겠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용산과의 관계 회복이라든지 나 전 의원의 그 사과의 의미가 좀 더 강조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는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흘 지나면서 그 여론이 지금 직후죠.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사실은 나 전 의원의 그 당 지지 기반에서 여론조사가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의지가 강하다. 아직까지도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기자회견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당초 예상으로는 어제 출마를 결정해서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도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하루가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출마를 접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로서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여의도 당사, 그리고 뭐 출마 선언이 아니라 입장문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 이건 접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동안 해왔던 행보, 그러니까 뭐 대통령 묘소도 방문하고 또 본인을 정치적 입문시켰던 이해창 전 총재를 만나고 이럴 때 보면 이 출마 수순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 좀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큰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결단이 4년 뒤, 5년 뒤에 어때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하고 친하고 대통령의 어떤 후계 구도를 가진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 잘 안 되는 게 또 한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반윤 이런 어떤 그 어떤 구도에 너무 의존해서 너무 휩싸여서 정치인 본인이 준비해왔고 또 계획하고 있던 거를 그 압박에 의해서 접는다든가 이러면 정치인으로서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기자회견장에 갈 때 가슴 속에 두 가지 선언문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마음이 기운다면 출마 쪽으로 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을 놓고 이 정치권, 특히 원로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든 유승민 의원이든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는 것이 본인들에게도 좋은 거고 당에도 좋은 거고, 당이라는 건 판 벌어졌는데 많이 나가면 좋지. 당이 좀 이렇게 활기가 좀 차야지. 이게 뭐냐, 호루라기 부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게 당이라 할 것도 없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꼬꾸라지면은 미래가 없어요.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이지만은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자, 물론 뭐 이재호 전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원로급 정치인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의 말씀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해야 된다. 안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의견을 다르게 보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까지 어떤 스타일의 정치를 해왔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나 아니면 권력에 맞서서 저항하는 정치를 해왔는지, 아니면 주류 정치에서 그걸 갖다 보완하고 강조하고 그걸 갖다 끌어가는 정치를 해왔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자가 아니었나, 주류 정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되는 역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뭐 당대표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직언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나 전 의원이 보여왔던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그 모습에서 당원들이, 특히 핵심 당원들이 나 전 의원이 대통령과의 그 보조를 맞추면서 그 지원의 역할을 하는 서포트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원로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마 전당대회가 조금 더 다이나믹해야 된다,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슈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당내 주류 세력과 나경원 의원이 경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재미거리, 구경거리로 봤을 때는 출마하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나 전 의원의 이제까지 정치 행보,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이번에는 출마를 접는 것이 나 전 의원에게는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당대표 선호도를 좀 보면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선두를 달리다가 지금은 맨 하위는 아니고 어쨌든 3위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경원 전 의원의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영향을 주는 게 틀림없습니다. 처음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앞서 있다가 점점 거기에 이제 좀 밀리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선거 초반 구도에서 구도의 싸움, 즉 친윤이냐 비윤이냐 또는 반윤이냐라고 하는 구도 싸움에서 나 의원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선거라는 구도, 인물, 그다음에 바람인데 인물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 당의 얼굴로서 이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 또 거론될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나 쟁점, 결국 그래서 조직이 아니라 바람으로 이 승부를 한다면 수도권 승부 또 2030의 뭐 새로운 세대의 어떤 호소력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새로운 이 당을 좀 쇄신시킨다든가 이런 공천을 어떤 식으로 좀 더 민주적으로 절차 시스템에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제 이제 후보 토론 그다음에 연설 이런 데 들어가면서 어떤 쪽으로 바람이 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 이런 구도 싸움에 의존해서 판세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당권 주자들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항평을 통해서 당을 하나로 묶어내겠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혹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보면은 사실 이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가 이제 투표로 나타나진 않겠지만 네. 여론조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물론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도입한 친윤 결선 투표가 친윤들에게는 오히려 좀 독이 되는. 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지금 여론조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해서 저희 이제 책임 당원들이라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이번 이제 조사에 전당대회 때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지만 사실은 그 지지층에서는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굉장히 옅게 지지하는 분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당대회 본투표에서의 결과는 지금 여론조사와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김기현 의원 간의 경쟁인데 사실은 전통 보수층이나 강성 보수층의 지지율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에 결선 투표를 가서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도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간다면 이런 전통적인 보수층이 어디로 결집할 것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아니면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는 좀 추이가 달라질 것이다. 그 전통적인 보수층이나 전통적인 당원은 사실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세는 그렇게 좀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경우고 그리고 여러 당을 좀 거쳤던 경력도 있고 당원들 사이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것이 혹시 또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갈등이 심해졌을 때 다시 탈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의 전략은 당원들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국민의힘이 아무리 어려워도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당원들과 당과 끝까지 함께 간다는 그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간다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 추이와는 다르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나중에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암만 해도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도에서 결선 투표가 없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계산이 있겠지만 이제 결선 투표가 있다는 것은 연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는 거고요. 앞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항상 선거에는 그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쪽과 확장성을 주장하는 쪽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당원들은 좀 정통성 쪽에 기울어 있는데 이게 40만 당원이 아니었다가 지금 2만 3만 이상 올라간 모양인데 한 80만이 넘어갔다고 했을 때는 확장성 영역에 또 당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역까지 이제 포함하면 결국은 누가 더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지. 지난 또 당대회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민심과 당심에 갈렸듯이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게 계산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2차 결선이 있다면 결국은 연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2차 결선에서 결정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해주면 그러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반면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과 조금 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그동안. 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김기현 의원 생각에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앞부분에서 이제 뭐 친윤이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이용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런 견제구 성격의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기현 의원은 자기만의 정체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전 의원을 또 지지하는 아주 정통 보수, 강경 보수층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든 결선 투표에서 흡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연대하는 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앞서서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나 전 의원은 지금 계속 강조해서 난 비윤하지 않는다. 난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위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설마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가장 잘 도울 후보가 누구냐, 누가 가장 용산과 가장 소통이 잘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김기현 의원에게 지지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근데 후보들 중에 비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구도를 보면 사실은 한 명과 다수의 그 용산과의 그런 갈등 내지는 예. 그 견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당원들에게는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나 전 의원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 연휴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설 민심을 두고 여야가 이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탄압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무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프레임을 잡아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설 민심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았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한테 넘기고 떠났던 것이 민주당 정부입니다. 예, 이 양쪽의 이야기만 들어본다면 네. 이 두 분이 혹시 다른 나라를 갔다 그렇죠. 오셨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같은 현상을 너무 다르게 원인 진단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난방비 관련해서 전기료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요금 인상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억누르고 언젠가는 이러다가 한전이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계속 억누르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요금 인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원자력 발전 굉장히 억제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나오는 것들이 원자력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왜곡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전을 폐쇄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전기 대란 문제는, 요금이 인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견돼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인상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특히 난방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현역 의원이십니다. 조정식 의원. 당신들의 실수를,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 물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기 전에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물가 정책, 그다음 기본적인 국가의 인프라가 되는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지금 경제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것인지에 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를 놓고도 뭐 정치 탄압이다, 아니면 야당의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다, 이렇게 민심이 나뉘었다고 또 이렇게 보여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민심은 사실
현장에 다녀본 모험마다 다 다르게 느끼긴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적 상황에서 양당이 대처하고 있고 이 양당에 있어서 한쪽은 대통령의 여당이고 한쪽은 경쟁하는 야당인데 이 야당의 당수가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인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쟁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재명 대표의 집중적 검찰의 어떤 수사와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약간씩 이것이 정치적 탄압보다는 뭐 민심 전반이 요거는 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런 누적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검찰의 수사도 결국 사실에 근거하고 어떻게 증거가 드러나냐에 따라서 민심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공개 행보 없이 검찰 출석에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 의원들과 오찬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그동안 철험회 의원들의 발언이 어땠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저희들은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먼지가 안 나오면 아예 먼지를 묻혀서라도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단일 대우로 같이 도와주고 뭉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떳떳하고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해서 무사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롤 모델은 전두환 정권임이 확실해집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철험의 의원들,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다수 또 포진돼 있고 들으신 것처럼 이 발언들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네. 자, 이분들을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찬을 같이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호를 지금은 이재명 수호로 지금 전환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시도라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수호를 외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분열시켰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으로부터 민주당을 이탈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검수완박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이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얼마 지나지도 취임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분입니다. 시위에 장외 시위에서요. 예.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하는 민주당 내의 세력들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이분들의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면 민주당을 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를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또는 이분들과 연대를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 안팎의 세력들을 모아서 초강경 대응으로 해서 지금 본인의 검찰 리스트, 사법 리스트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철험회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방패 역할, 아주 초강경의 방패 역할을 하는 그것들을 맡기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철험회 의원들은 이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물론 그냥 확대 해석은 하지 말고 이제 특별한 의제를 논의하려고 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검찰 출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방금 민 전 의원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앞서 나와서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암만 해도 지금 철험회가 좀 더 당내에서 원칙과 강경적 발언들이 좀 많고 또 이재명 당대표와는 좀 친화적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소환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대책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어떤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또 이 사법적 대응에 대해서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분간 이재명 대표에서 결정적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의 검찰 수사에서는 공동 대응을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용산
그 대통령실 이전하고 나서 생긴 이태원 참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연초에 나왔던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월 달부터 쭉 의원들이나 어떤 이런 모임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요. 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 청원자가 문제를 삼았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씩 당비 내는 사람을 주권자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당내 활동에 어느 기준 이상을 하는 이런 당원들이 어떤 경제 행사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왜 우월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지 이 차별성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서. 예, 자,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발언은 얼마나 그 당비를 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투표권을 2장, 3장 가져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발언이랑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였을 때부터요, 당내 경선 때부터 아마 말하는 좀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대거 진입을 했죠. 민주당 내 권리당원으로. 그때 아마 당비를 1,000원씩 내면서 들어왔던 그 당원들을 견제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이제 심각한데 그것들을 제가 지탱하는 것들이 바로 이 1,000원 당원으로 대거 된 개딸들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김종민 의원이 그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목소리를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에서 통제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1,000원 이것이 강조되면서 당비 내는 그러면 액수에 따라서 당원들의 권리도 달라지는 것이냐. 민주당 내 그럼 당원 당규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1,000원 당원은 어떤 식의 권리를 갖고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비에서 1,000원부터 다양해요.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고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라서 이것들을 민주당 내 당원 당규로 해놓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분들의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계를 견제하다가 이걸 더 나아가서 당원들 간의 분열을 시키는 이런 조금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벌 회장도 투표권은 한 표고 밑에 소시민도 투표권은 한 표인데 이 말대로라면 정말 당비 내는 것에 따라서 권리의 크기도 달라지는 그런 불평등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는 김종민 의원도 당비에 따라서 차등적 투표권을 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당원들이 당비를 내기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의 탄생으로 당비당원이 탄생했고요. 그 뒤에 이제 집권하는 여당이나 야당 정도의 거대 정당들이 낸 거는 2004년. 그러니까 2004년 열린우리당이 최초로 이제 당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설정했던 당비가 1,000원입니다. 지금 20년이 훨씬 지나고 있는 이 시점도 계속 1,000원 당원이라고 하는 거는 당비에 내지 않는 당원에 좀 더 그래도 그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비를 내서 의무를 좀 강화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 다른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 해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원 가까이 당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당비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당들이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하고 또 당원은 그냥 1,000원의 어떤 당비를 내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SNS라든지 이런 행태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당원들이 좀 동원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내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당의 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당의 교육을 1회 이상 받은 사람만이 이제 투표권을 줬거든요. 예. 이런데 당원을 좀 더 강화해서 당의 어떤 정체성을 좀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당원의 어떤 이런 확장성을 좀 더 후용해서 다양하게 들어올 것이냐는 건데 당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표 결과와 당의 활동 이런 걸 보면서 당의 이념에 얼마나 당원 제도가 부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 전 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쓴 내용인데요. 2019년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도 없었다는 것도 회고록에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9년 남북미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판문점 회동.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은 회동에 참여하기 위해 나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기를 선호했고 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인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치며 테이블을 내리쳤다고도 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을 피해 굶주린 징그런 놈, 언제나 쇼맨이라고 부르면서 키가 165cm인 김 위원장이 키높이 구두를 신은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연유를 반납한 채 구속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불러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의혹이 UN 대북 결의안 위반 가능성이 있어 진행 중인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나흘간의 연휴 중 설 당일만 빼고 진술조사를 이어온 건데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북 송금 관련 혐의만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권 행사 없이 수사팀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억 원 대납 등 경기도 대북 사업 지원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소개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을 알게 돼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질문지를 다듬는 등 소환 채비에 한창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 측에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통보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때처럼 서면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올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지난번과는 달리 이틀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그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것이 많은 것이 검찰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할 내용, 혐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위례 개발 관련되는 비리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되는 비리이고 그것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지를 뭐 수백 장 가량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묻는 데만 해도 최소한 뭐 이틀 이상 걸린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검찰 수사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사, 밤샘 조사도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이런 부분을 해서 하루에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8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8시간 조사하고 이후에 조서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틀도 부족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다 보니까 최소 압축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도 최소한은 이틀을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해서 검찰로서도 그에 대한 대책에 지금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도 부족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 검찰이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1회 조사를 일단 참석을 한 다음에 아마 2회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뭐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량이 많을 수 있죠, 당연히. 굉장히 오랜 동안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상당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그것도 거의 한 1,3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답을 한다고 친다면 상당히 오랜 조사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 시간이 또 조사를 한 이후에 확인하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확인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확인을 하거든요. 꼼꼼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첫 회, 1회 조사를 어떻게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회 조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다음 주 주말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에서 연속 이틀을 와라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작 예를 들어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법원에서 갔을 때 재판 단계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에서의 이러한 내용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떻게 출석을 2번 다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지금 뭐 먼저 얘기하기는 건 좀 섣부른 내용이고 또 3회 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 형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수사 때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술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또한 그거에 상당히 좀 동의를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변호인 1인만 대동하고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가서 한 분과 가서 그 많은 내용을 변호사가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말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변호사가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과 대동해서 간다는 것은 지난번 성남지청 에서처럼 진술서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가름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로 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대응과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형사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수십 번을 얘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연속으로 불러서 이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하루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일주일쯤 있다가 재소환 조사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 토요일, 일요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불러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한 번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다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면으로 다 전수를 했는데 뭘 또 부르냐라는 식으로 그 진술을 거부할 그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것은 다 조사를 하되 진술 거부권이나 다른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신병 처리, 결국 네.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한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오히려 쟁점은 언제 어느 시점에 구속영장을 검찰로서는 청구를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결국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기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가장 알려진 지금 물증이라는 것이 녹취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10년 동안 그 정 회계사가 녹음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녹취록에 대한 녹취록 자체에 대한 어떤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부터 계속 처음부터 녹음을 했던 것인데 네. 이것이 녹취를 했던 것인데 중간에 한 2, 3년 동안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014년, 15년까지는 2010년도부터 사업 시작 당시부터 이게 녹취가 돼 있다가 또 중간에 2, 3년이 비어 있다가 또 최근 들어서 2019년도부터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 과연 정의학 회계사로부터 이 부분을 이미 제출을 받지 못한 부분이 왜 이미 제출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미 제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주어진 혐의는 배임이거든요. 예. 배임이라는 것은 과연 이 어떤 법리적인 판단만 거의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시장으로서의 허가 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익을 준 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왜 배임이 되는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녹취록 외에는 특별한 진술 뭐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의 진술밖에는 없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물증에 대해서 일부라도 다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제시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잖아요. 피의자와 검찰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합리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쌍방울 김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 네. 이야기 뭐 잠깐 좀 해보자면요. 설 연휴 내내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주목될 부분이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미 국무부가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한국 측에서 굉장히 그 핫한 인물을 미국 정부에서 기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에서 최대한 20일 동안 구속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정도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일 정도까지 최대한 어떤 구속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힐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사안에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북한 정부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과 관련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거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돼 있고 그것이 최근에 이른바 오토 원비어법 북한에서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그 코마 상태로 갔다가 미국에서 사망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소송까지 해서 5억 불의 그 어떤 판결까지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기소까지 하고 금융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법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한국의 돈을 환전해서 바로 중국에 가서 그 북한 당국에
제공하다 예.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인용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안이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무부 내부에 있는 언론 인터뷰를 봐도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놀라서 관리소에다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물가들이 올라서 좀 조금 덜 틀었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다른 물건 다 올랐는데 그것마저 올라버린다면 정말 힘들겠죠. 예, 보신 것처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4월부터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시가 이제 버스 요금 관련해 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공청회를 여는데 이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지하철과 버스 요금. 맞습니다. 아마 이제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 뉴스 전해되었는데 이제 또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300원 정도 인상하겠다라고 이제 여론을 떠보더니 갑자기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300원 여기다가 400원 하는 인상안까지 공청회에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최 측이 이제 서울시다 보니까 공청회라는 게 시민, 각계 단체, 전문가 모셔놓고 300원 인상안, 400원 인상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동안 이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이 정도로 누적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 가운데 한 가지를 할 경우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당연히 뭐 이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더 높게 빨리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400원 인상안 쪽으로 바꾸겠지만 시민들은 매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연계 통합돼서 환승 할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인천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300원만으로는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의 어떤 적자를 좀 메꿀 수 없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400원 인상 쪽으로 서울시는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0원, 400원, 언뜻 보면 100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하거든요. 저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 지하철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단일 구간 최소가 이제 1,250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4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카드 기준 1,650원이고요. 여기다 현금으로 결제하게 되면 100원을 더 얹어야 됩니다. 1,750원이 기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률을 따지게 되면 30%가 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17년 6월이었기 때문에 거의 근 8년 만에 인상인 거 맞고요. 그동안 뭐 연료비 올랐고 인건비 올랐고 물가 오른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공공요금을 매일 이용하는 이 시민의 발을 30% 올렸다는 건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시민단체 학계에도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이 공청회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적자 때문에 이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 요금 뭐 이런 사례를 봐도 전 정권에서 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눌러왔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금 인상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요금을 누른다면 다음에 몇 년 뒤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 5년간의 이제 경영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적자폭이 더 늘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보통 연평균 9,400억 원, 200억 원 정도의 적자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1조 원이 넘어섰어요. 지난해는 1조 한 2천억 원이 넘어서서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미연에 방지하고 계속 누르고 되면 지하철 이제 서울시의 적자는 고스란히 정부가 네. 재정 보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8년 만에 이제 요금 인상한 400원이라는 게 2015년만 하더라도 지하철 200원, 버스는 150원이었어요. 예. 그 인상의 2배 이상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고육지책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연 이런 이 적자가 날 때마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이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여기에는 1980 우리가 이제 4년도에 도입했던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당시에 만 65세 이상 인구가 3%에 불과했어요. 예. 지금은 18%예요. 6배가 늘어났고요. 2년 후면 5명 가운데 1명, 20%가 무임승차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타고 뭐 대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온천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분들 자체도 이 만 65세라는 노인 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네. 이거는 정부, 지자체, 민관이 나서서 이제 이 정년 만 65세의 이제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좀 높이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요금을 좀 부과하는 안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네,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 올랐고요. 또 공공요금도 오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데 서민층들의 가계 부담 너무 크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난방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좀 20, 30년 된 중앙난방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2배, 3배 올랐다. 네. 갑자기 2~3배 올랐다라고 해서 하소연하는 글들이 인증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새로 아파트보다 이제 중앙난방의 경우는 배관 같은 게 이제 헐었기 때문에 열 손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방비가 지난해 한 38% 올랐는데 실제 체감하기로는 2~3배 올랐다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당장 전기요금 1분기에 13원씩 올라요. 네. 이게 역대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한꺼번에 올립니다. 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분기, 3분기, 4분기 51킬로와트당 50원 이상 올려야 되는데 이걸 딱 정확하게 4등분해해서 1분기에 전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줄줄이 오른다는 얘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아니 지금 물가 하반기에 안정된다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인상해서 과연 안정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분기 지나면 이제 한 4%대 물가 볼 수 있고 하반기 들어선 3% 물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체감 물가와는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지금은 뭐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어떤 경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비가 완전히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꺼번에 이것을 정말 밀린 빚잔치 하듯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3월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대부분이 지금도 컨테이너 임시주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추위 속에 보온도 잘 안 되는 곳에서 전기세를 아껴가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동영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10달 전 발생한 산불로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탄 울진의 한 마을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이 얼음장 같습니다. 전기세 걱정에 보일러를 꺼놓은 겁니다. 이쪽 한 칸은 밤에 잠 잘 때까지 켜야 되고 여기는 거의 안 켜요. 밤 식사할 때만 켜요. 전기 보일러를 끈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닥은 7도 안팎의 냉골로 변했습니다. 스며드는 한기를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비닐을 둘러보지만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을 확 여무고만 찬 공기 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비닐을 가지고 가려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해 울진 산불로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은 모두 181세대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단 7%인 14세대만 새 집을 얻어 임시주택을 벗어났습니다. 이재민들은 건축비가 치솟아 정부 지원금과 성금만으론 집을 새로 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돈도 돌아가는 게 부족이니까 이 사람인데도 돈도가 아들도 돈도가 딸도 돈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4제곱미터 남짓한 임시주택도 내년 4월이면 국가에 반납해야 합니다. 눈앞에 들이친 추위에 새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까지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오늘 정말 추운데요. 냉동과 한파가 찾아온 명절 마지막 날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위에 귀가 떨어질 것 같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는 사람들이 귀를 감싸고 걷고 있습니다. 귀마개 없이는 그냥 걷기 힘든 날씨입니다. 어제 서울 시내는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명절 마지막 날 고궁을 찾은 사람들도 추위를 피하기 바쁩니다. 바다도 얼었습니다. 인천 예단포 선착장의 바다가 얼어 선박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네, 실제로 냉동고 한파라는 말이 와닿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이번 북극 한파에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역에 아주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눈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에는 출도착 항공편 476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4만여 명 정도가 그대로 발이 묶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추위는 오늘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대비 잘 하셔서 피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7.2도, 철원 영하 21.3도, 대전은 영하 16.9도로 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서해안에는 1cm 안팎, 제주 산지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으로도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에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으로도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호남 해안, 강원 산지와 제주에는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등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는 오르겠지만 금요일에 다시 추워지겠고요. 중부지방의 눈은 내일 오후에,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눈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